네, 오늘 화요일장의 주식 시마론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동향과 CPI 이후 전망은?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시장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달러 인덱스가 7월 14일에 고점 109달러 장중에 기록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105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 줍니다. 106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날짜 달러화 정점의 그 날짜 14일 전후로 해서 또 글로벌 주식시장은 좀 바닥을 또 확인하고 반등의 기조를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상승의 속도 조절이 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CPI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하는데 네. 지난 스튜디오에서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5월 CPI와 6월 CPI 모두 그 충격적인 CPI 결과가 나왔지만 5월 CPI와 6월 CPI 이후에 포지션이 굉장히 달라졌다. 선물의 미결제 약정의 차트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가 변곡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 또한 그 당시 때 6월 CPI가 피크아웃 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변곡점으로 지나고 나 보니 그 당시 때가 저점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6월 달까지는 물가와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걱정했다라면 이제는 시장이 경기 침체라는 한 가지 요소만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고 와, 굉장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 미국의 그 고용 지표, 그러니까 실업률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진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한다라면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무색하게 할 만큼 그런 높은 고용 지표를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니 그럼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체력이 되네라고 해서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가 상승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 증시의 반응과 이번에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의 증시의 반응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물가 때문에 등 떠밀려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쁜 금리 인상이라고 본다면 경기가 좋아져서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금리는 저는 건강한 금리 상승이라고 봐요. 때문에 지금 올리는 금리들은 향후에 다시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 그리고 유동성 장세로 갔을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버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번에 고용 지표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기 리세션에 대한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안도 랠리 또는 일부가 언급하는 베어마켓 랠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의 강세는 6월 CPI 발표 이후부터 바닥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네. 6월 CPI의 피크아웃을 지표가 반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내일이죠. 내일 발표될 7월 CPI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저는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일주일 동안 CPI 발표하기 이전에 작게는 5%씩 크게는 7, 8%씩 일주일 만에 그런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 7월 CPI가 컨센서스가 8.7%죠. 6월 CPI 같은 경우 9.1%가 나왔는데 8.1%보다 하회하거나 또는 컨센서스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우호적인 CPI를 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하기보다는 한 차례 그 매물 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컨센서스가 8.7인데
8% 초반대, 7%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지금은 시장이 바닥을 잡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식을 모아가야 될 때고 일각에서 그런 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말씀을 주세요. 지금 개별 종목 장세니까 트레이딩 해야 된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종목들의 PER, PBR이 너무 쌉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목표로 하는 뭐 10배거를 목표로 하신 분도 있고 목표 주가가 2~3배인 분들도 있는데 그건 높은 가격에 사면 그렇게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장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싼 가격에 산다라면 다음 유동성 장세,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유동성 장세까지 홀딩한다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지만 연말에 타겟 금리, 중립 금리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 말은 이번에 그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 한다면 10월, 11월, 12월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가겠지라는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어요. 이건 내년 어느 시점이 돼서 우리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좋아진다라면 다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버퍼, 유동성이 풀 수 있는 환경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트레이딩도 괜찮지만 이런 CPI 발표나 이런 이벤트 그리고 설령 75bp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 그때 저는 주식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7월 중순에 바닥을 잡고 올라서고 있는 국면에서 긍정적인 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종합을 해봤을 때 물가와 긴축, 경기 침체 이 세 가지의 이슈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특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건 미국의 고용지표를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져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좀 연말로 갈수록 안정화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또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새로 뭐 네. 불거진 양안 갈등이라든지 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뭐 혹은 다른 블랙스완? 블랙스완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블랙스완이라고 하겠죠. 네. 예상을 할 수 있으면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그거보다는 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비용은 한 단계 올라섰고요. 이 비용이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면 2분기 실적 때 반영된 기업도 있고 2분기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건 올라간 원자재 그리고 올라간 인건비, 물류비, 유류, 유가를 3분기 또는 4분기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와 기업들의 실적에 녹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고 실적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빠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주식의 선행성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과거에도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추정치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횡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분명 그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실적 추정치의 변화, 실제 실적을 녹여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충분히 저는 올해 상반기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역금융 장세에 반영이 되었다. 교과서적으로도 역실적 장세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만 이때는 주가의 큰 하락보다는 주식을 모아가야 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장 위축될 때가 이런 실적이나 경기가 안 좋아질 때인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맞았기 때문에 우려하지는 말자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과정은 이 물가 상승이라는 측면, 이 기업 실적 그리고 경제에 조금 더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역실적 장세를 지나고 다시 금융 장세가 오는 시기까지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좋은 종목들을 모아 나간다는 전략을 폈을 때 어떤 쪽을 볼 것인가? 예. 성장주 쪽이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렇죠. 네네네. 예. 당연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은데 돈을 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갔던 금리가 낮춰지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할인 폭이 작아지죠.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 때 유동성 장세를 생각해 보시면 뭐 2차 전지 바이오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런 성장주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면 많이 빠지고 피해를 많이 받았던 업체들이 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다라는 걸 굉장히 잘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차트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고점도 시장에 비해서 2, 3개월 일찍 쳤었고 저점도 시장 대비해서 2, 3개월 일찍 쳤었다. 그리고 시장에 가장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에코프로 BM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고점을 쳤을 때 그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졌었고 시장에 밀릴 때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뭐 지금 수급적으로나 펀더멘탈적으로나 또는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시장이 커지는 걸 보더라도 저는 이런 셀트리온 그룹을 비롯해서 바이오 종목들 충분히 그 중에 옥석 가리기와 성장주를 대변할 수 있는 주도주의 후보군 중에 하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닥권에서 NHN 한국사이버 결제 같은 종목들도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저금리 시기에 또 크게 올랐었던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12개월 PR 13배 수준으로 좀 낮아진 상황이고요. 낮아진 거 맞겠죠? 그렇죠. 네. 13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오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CTC 바이오에 대해서 리뷰해 주세요 라는 글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셔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두 번째 주제 가기 전에 네. 네. 2분기 실적도 아마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 조루 치료제 플러스 발기부전 치료제의 임상이 하반기 때 순조롭게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 그 진단 키트를 OEM 하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사가 실적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전혀 그림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 임상 결과를 발표할 때쯤이면 저는 충분히 모멘텀이 재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송영달님 리뷰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또 이희권 지점장이 있는 증권사 객장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CPI 발표 날에 바로 만기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해서 11일까지 목요일까지 소카의 일반 공모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 그 씨를 뿌리는 관점에 그 투자를 권해주셨는데 언제 매수 시기를 잡을지 질문드리면 너무 우문일까요? 알 수는 없죠. 근데 네.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500선입니다. 네. 네. 이게 그 예를 들어서 2,500까지 빠졌다가 2,300포인트 왔다가 다시 2,500포인트 왔다라고 하면 저점을 확인하지 않는 2,500포인트와 저점을 확인한 2,500포인트는 굉장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히 2,300포인트에서 뭐 2,500포인트 올랐어, 뭐 얼마 올랐어 이게 아니라 시장의 PER이 얼마이고 종목의 PER이 얼마이고 추정치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라도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CPI 발표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8.7%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 시장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기업 소개 동훈 아나텍 한화. 오늘 기업을 두 가지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동훈 아나텍부터 어떤 기업인지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회사를 갔다 왔어요. 탐방을 다녀왔는데 처음엔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방문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굉장히 재밌다. 추천보다는 관심 이런 그 회사가 있고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사가 원래 그 아날로그 반도체 팹립스 업체입니다. IT 업체인데 팹립스 업체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없이
그 회로 설계 디자인 IP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의 이 머리로 승부를 하고 생산은 이제 그 다른 이제 DBH텍이라든가 네, 이런 파운드리 파운드리에서. 업체에서 해주긴 한 업체죠. 그래서 주요 그 품목이 오토 포커스, 자동 초점 드라이버 IC랑 OIS 드라이버 IC, 손떨림 방지용 드라이버 IC인데,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핸드셋이다 보니, 그리고 고객사가 중국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 아날로그 반도체에서는, 팹리스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성적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겨우 뭐 인건비를 맞추거나 적자 또는 흑자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중국의 봉쇄가 풀리면서 하반기에 본업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본업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해서 동사의 그 모멘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 오포, 샤오미, 비보 그리고 삼성 핸드셋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별로 주가에 메리트가 없을 거로 보이는데,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은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회사를 갔었거든요. 동사가 이제 이 회로를 만들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미세 전류를 측정하고 컨트롤하는 기술을 굉장히 잘 하거든요. 이 미세 전류를 통해서 손떨림도 보정을 하고 초점을 잘 맞추는 그런 그 동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세 전류를 이용해서 침에 있는 타액에 있는 혈당을 측정하는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액에 분명히 혈당이 당연히 이 농도가 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채취해서 보통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당을 측정을 하는데, 매번 피를 보기 아프잖아요. 뭐 하루에 4번씩, 그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하루에 4번씩 피를 보고 혈당을 측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침에 피 보기도 불쾌하기도 하고 고통도 있다 보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혈당을 측정하려는 그런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혈액에 비해서 침에는 50분의 1 수준의 농도의 혈당이지만, 이 침의 혈당과 효소가 접촉을 할 때 발생하는 미세 전류를 측정을 해서 그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을 지금 상용화를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회사를 찾아가면, 그래 너희 또 어떠한 스토리로 뭐 주식을 해먹을 거니, 너희 어떠한 스토리로 뭐 CB나 BW 자금 조달을 할 거니, 너희 어떠한 뭐 스토리로 비상장 회사를 상장시킬 거니 라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회사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까다롭게 보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로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연구원께서 이 디살라이프를 1분 동안 물고 있습니다. 1분 동안 물고 있다가 이걸 우리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처럼 짜서 혈당을 측정하고,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로슈의 아큐책이거든요. 네. 로슈의 아큐책을 피를 내서 로슈의 아큐책으로 혈당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그러니까 디살라이프 세대와 아큐책의 수치를 비교를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봤는데 아큐책이 99 정도의 수준이 나왔었고, 디살라이프가 99, 100 초반대의 혈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6년 동안 준비하고 2차례 임상을 보여주었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 아닌, 미래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용화에 굉장히 근접해져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2차례 임상을 했다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확인하고 왔어요. 이 데이터에 분명히 모수는 작습니다. 아직 임상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표본은 작은데, 그 데이터의 분포가 A군, B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의료기기로서 승인이 날 수 있는 오차 범위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임상을 진행할 때마다 이 침을 수집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오류값 또한 줄어드는 이런 모습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럽 당뇨학회, 이게 당뇨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 이제 탑2 안에 드는 학회인데 네. 이 유럽 당뇨학회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 이 디살라이프에 대해서 발표를 요청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9월 21일 이 유럽 당뇨학회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당뇨학회, 유럽 당뇨학회 EASD 같은 경우에 아직 그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국내 업체가 발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황이고,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만 한 차례 발표를 한 그런 권위 있는, 아직까지 밝지 않은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저는 9월 21일 전에는 다시 한 번 더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회사가 50억, 20억 시비를 발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70억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억 자금 조달을 한 것으로 이제 파일럿 제품, 제가 그 디살라이프라는 제품을 실제로 봤어요. 동물 아나텍 로고가 찍혀 있는 이걸 그 양산 준비 파일럿 라인을 그 설치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때문에 우리 할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3분기 때는 그 이 임상의 모수를 더 키우기 위해서 강남 선모병원에서 300명 대상 임상 진행 예정에 있는데, 이게 뭐 1차, 2차 임상과 더 고도화되고 정확도가 잘 나온다라면 올해 말에 식약처에 이제 본임상을 진행하게 되고 내년 5월에 종료하게 되면 9월 정도에는 양산이라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이런 계획과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파악한 거로는 상당히 그 진전된 부분이 있고, 분명 상용화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당뇨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라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금이라도 당에 대한 위험이 있는 이 초기 시장에 대해서 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라면 분명 회사의 포텐셜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 이 임상이 성공할 것이다, 상용화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충분히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회사가 이 반도체 팹리스 업체에서 다르게 변모하고 있구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이다.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될 기업이다. 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동은 아나텍 실적이 지난해 적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적자였고 그 전에는 흑자, 또 그 전전해는 적자, 이렇게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올해는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단기 순이익 전망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1,500억 원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순이익 전망이 30억 원 나오거든요. 그럼 50배 정도 가리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이 IT 기업에서 또 의료기기 기업으로 포텐셜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만 받더라도 지금 바이오주 쪽의 투자 심리가 좋아진 지금 환경에서 이 종목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9월 21일 회사 측이 아니라 유럽 당뇨학회 측에서 요청을 해서 발표를 하는 그 디살라이프라는 의료기기의 그 발표 결과, 또 시장의 반응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한화인데요. 한화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방산주가 태조 이방원이라고 요즘 주도주가 이제 이름이 딱 정해졌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맥이거든요. 방산 쪽을 주로 담당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우주 관련한 모멘텀들도 시장에 많아서 한국화학, 한화가 주목을 받는데 이 기업 내부의 소식도 있습니다. 사업구조 재편 소식이 있죠? 네. 네. 저도 제가 그 태조 이방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선수 치셨네요.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네. 이 태조 이방원의 세 가지, 태양광과 방산 그리고 2차 전지를 네. 뭐 담당할 수 있는 그 기업이라고 저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솔루션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태양광, 방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이번에 그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저는 동사가 이제 이제 지주사로 가는 이런 그 약간의 할인 요소도 저는 이슈가 해결되었다고 보거든요. 일단 사업 구조 개편 소식을 보시면 하나건설을 100% 자회사로 흡수합병하게 되죠. 그리고 방산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게 매각을 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하나정밀기계를 네. 지주사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이란 기계를 인수하네요. 그렇죠. 건설 기계를 인수하는 거고 방산 가지고 있었던 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게 붙이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되고 아무래도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주 싸움이기 때문에 덩치가 커지다 보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 경쟁력이 생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생명이 중요한데 내년이면 IFRS 17이 실행되기 때문에 손보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데 생보주 같은 경우는 불리합니다. 그 원가 평가가 아닌 시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지분 구조를 변경하게 되면 원가 평가를 하면서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조 개편을 통해서 저는 하나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첫 단추를 깨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게 이 오너의 지주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크게 우리가 이걸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경우에 하나생명의 배당금에 대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이 돼요.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그룹에 대한 이런 이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저는 이것보다 이번에 자체 사업도 이렇게 저렇게 변경을 하면서 잘하는 태양광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더 잘하게 만들고 2차 전지 부분에서도 저는 성장 동력으로 삼아가는 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금요일 나왔던 뉴스였죠. 하나가 4,700억 고려아연의 지분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사회를 열어서 25년도에 3만 톤, 27년도에 6만 톤 규모의 증설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 고려아연과 함께 이 동박뿐만 아니라 이 신재생 수소에 대해서도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는데 고려아연과 함께 하나가 잘할 수 있는 건 더 잘하고 그리고 못하던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파트너가 체결된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 고려아연이 이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던 투자였고 이 고려아연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체적으로 이번에 그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이 하나 글로벌 그리고 하나 모멘텀, 하나 건설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 모멘텀이 하나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정밀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하나 모멘텀에서 이번에 태양광과 2차 전지 그 장비 부분에도 진출을 했거든요. 네. 계속 이제 소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 부분에서 일단 계획상으로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 모멘텀 이외에 하나 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 국내 실리콘 가스 제조 시설 인수를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음극재 회사에게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회사 측의 그 어나운스에 따르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익이 반영되고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30년까지 50%에서 60%를 제시하고 있어요. 분명 지금 연결로 벌어들이고 있는 보험이라든가 방산에 비해서는 미미하겠지만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올려줄 수 있는 요소거든요. 때문에 저는 그 회사가 이번에 지주사 개편 이제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청사진을 밝혔던 게 분명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거고 마치 그런 거죠. 이 정치인들의
공약과 같은 건데 이게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우호적으로 따라주고 그리고 이들 산업이 속하는 게 시장의 주도주라면 조금 더 후하게 반영해 줄 가능성이 많거든요. 때문에 그런 거는 부분을 보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면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컨센서스가 6천억, 영업이익 6천억 수준이었는데 영업이익이 9천억으로 나왔거든요. 그거는 아마 하나 솔루션과 하나 건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충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뭐 PER로 따지자라면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3.5배 PER이 PBR이 0.5배인데 사실 뭐 이런 이 더블 카운팅 되고 있는 회사를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로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이 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배당의 실질적인 수익률이 이 FN 가이드 기준으로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 예상 DPS가 771원, 내년이 814원, 24년이 843원이라면 지금 주식을 샀을 때 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배당 수익률은 고정되어 있겠지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배당 수익률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3%는 채 안 돼요. 예, 네. 3%는 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한화의 전체적인 재료를 쭉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 한화가 잘 각자 계열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전략을 잘 짜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신사업을 잘 진출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 한화라는 종목은 말씀하셨듯이 지주사로서 밸류에이션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지주사인데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에코프로처럼 이 에코프로 BM의 이 지분 가치가 상승되는 걸로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 사업을 잘해야 돼요. 지금 에코프로 BM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네. 에코프로 BM의 이런 지분 가치 상승이 아니라 자체 사업이거든요. 자체 사업의 컨센서스가 100억 수준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리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셀온더 뉴스가 아니라 더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동사도 이 자체 사업에서 일단 지분 가치가 기본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좋아지는 가운데 저평가 요소가 있어야 되고 자체 사업도 잘해야 되는데 자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그룹 내 상장 또 이벤트도 있을 것 같아요.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수소 관련 기업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봤는데 제가 지금 놓쳤어요, 순간적으로. 하나그룹 내 수소 관련 계열사가 또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가격 전략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태조 이방원의 그 세 가지 섹터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한화가 좀 더 힘을 내줄 거라는 시각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한화, 동훈하나텍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제가 뭐 매수 추천은 아닌 상황이고 관심인 상황이고요. 예. 그 반대의 심리에 대한 재밌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문사 칠공주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문사 칠공주, 예전에 있었잖아요. 차화정, 예. 빅 이런 시대의 흐름을 대변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에 해당하는 종목을 샀을 때 먹을 수 있는 룸이 별로 없었어요. 자문사 칠공주도 그렇고요. 차화정도 그렇고 이번에 BBIG였죠. 코로나 때 뭐 바이오, 뭐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번에도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시장에서 정의하고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았을 때는 네. 사실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숫자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제시해 드린 거는 그림과 회사의 이런 그림을 기대감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관심 차원에서 계속 이익 추정치를 따라가는 스터디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스터디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보면서 해본다면 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강보합을 벗어나서 조금 더 진격을 하는데 제한된 상승입니다. 오늘 장 마감 잘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